안녕하세요. 국회는 지금 김혜연입니다. 오늘부터 국회는 지금을 제가 진행하게 됐습니다. 최선을 다해 시청자 여러분께 정확하고 신속한 국회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크리스마스와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두 분 연말 계획이 어떻게 되신가요? 시국이다 보니까 저는 방콕 집콕을 하면서 영화나 평상시에 이제 독서를 많이 못했는데 독서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렇습니다. 변호사님은 또 어떻게 보내실 계획인가요? 저도 등한시했던 학업을 이어나갈 계획인데 계획과 현실 과연 일치할 수 있을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 코로나 확산세가 계속되면서 집에서 연말을 보낼 계획인데 답답하시겠지만 모두가 따뜻하고 안전한 연말 보내시길 바라면서 국회는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키워드로 살펴보는 국회는 지금. 오늘의 먼저 살펴볼 키워드는 드디어 공수처입니다. 지난 10일이었죠.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7명 중 6명에서 5분의 3으로 완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찬성 187명, 반대 99명, 기권 1명으로 의결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법안 다들 궁금하실 텐데 어떤 내용이죠? 네,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공수처의 성립과 공수처장의 선발 과정에서 야당의 반대를 분쇄하는 내용. 두 번째는 공수처 검사의 인력풀을 좀 더 넓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으로는 국회의장이 교섭단체에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서 위원회 추천을 요청하고 교섭단체는 이에 응해야만 한다. 이런 조항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그 기간 내에 만일 교섭단체, 그러니까 야당이죠. 야당이 나는 위원을 추천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이 나오면 아예 다른 사람 2명을 넣을 수 있게 해놨어요. 그 2명이 이제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그리고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이사장, 이렇게 두 분을 야당이 추천한 위원 대신에 넣을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들어갔고, 또 이제 겸사겸사 추천위원회 요청과 소집 방법, 그리고 이제 제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런 의결에 관한 조항도 들어왔고요. 그리고 이제 공수처 검사의 자격 완화는 10년 이상 변호사 자격을 요구를 하였던 것을 7년 이상 변호사 자격을 요구하는 것으로 완화하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야당의 비토권을 막는 쪽으로 지금 개정이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사실 그렇게 개정된 법안으로 야당의 비토권이 소멸됐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이에 대해서 여야의 반응은 어떤가요? 사실은 공수처장 이제 추천위원회에서 야당이 거부권 행사할 수 없게 개정안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기존 현행 7명에서 6명이 찬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새로 바뀐 개정안을 보면 이제 3분의 2인 5명만 찬성을 하면 되거든요. 사실은 야권에서 약간 야당에서 2명을 반대하더라도 이거는 이제 현실상 이제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여야가 이제 이야기하는 것들이 이제 다르죠. 그러니까 여는 빨리 이제 공수처 출범을 해서 그러니까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비위에 대한 수사를 하면서 정당성을 이제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야권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면 여당이라든지 이제 대통령 정당에 대해서 견제할 수 있는 견제기능이 떨어진다. 이렇게 되면 정말 무소불위의 수사 권력이기 때문에 이제 반대를 계속하고 있는 야권의 이제 입장입니다. 네. 사실 처음에는 이제 공수처법을 처음 이제 우리가 통과시키면서 여당이 했던 설명이 뭐냐면 야당이 거부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거든요. 괜찮다. 예,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가 오용되거나 공수처의 권력이 남용될 우려가 거의 없다. 이렇게 설명하셨는데 근데 이제 비토권을 결국 없애는 방향으로 입법을 했어요. 네. 그래서 처음 공수처법을 도입을 할 때 했던 설명들이 많이 빛이 발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당이 얘기했던 야당의 거부권을 존중하겠다라는 주장이 조금 변질됐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야당이 반대하는 입장을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현행 공수처법에는 공수처 검사는 인사위원회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규정 뒤에 인사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야당이 인사위원을 지명하지 않을 경우에 인사위원 자체가 열리지 않게 된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사실 이 부분은 여당이 계산을 못한 거죠. 추천위원회가 있고 인사위원회가 있는데 추천위원회에서 반대가 나오니까 추천위원회 관련 규정만 정비를 하고 인사위원회에서도 반대가 나올 것 같은데 이건 아직 정비를 못했죠. 그런데 이제 해석론으로는 공수처법 구조 6항을 보시면
그 밖의 인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수사처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수사처 규칙으로 피해가는 것이 가능은 하다. 수사처 규칙이 추천위원회 법률 규정을 원용하거나 비슷하게 가게끔 한다면 그것으로 운영은 가능하다. 그러나 여전히 법 위반 문제는 야당 쪽에서 제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공수처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살펴보겠습니다. 공수처의 권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공수처라는 것은 이제 고위공직자, 그러니까 뭐 정무직 공무원들, 뭐 주요 3급 이상 공무원들, 뭐 대통령이나 검찰총장 이런 분들 포함해서 고위공직자와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의 뇌물, 횡령, 배임, 공문서 위조, 범죄 수익 은닉 등 공직과 연관된 범죄, 주로 이제 이런 화이트 칼라 범죄나 공직이나 권력형 범죄를 수사하고 공소를 제기하는 기관입니다. 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다른 기관과의 관계를 정하고 있는 조항들이 가장 핵심 조항인데요. 공수처법 제24조에는 수사처의 범죄 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 수사에 대하여 처장이 우리가 수사해야겠다라고 판단을 하면 이첩을 요구할 수 있고, 해당 수사기관은 사건을 공수처에 넘겨주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 범죄가 있다 이렇게 인지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수사처에 즉시 통보를 해야 되고요. 또 이제 뭐 처장 같은 경우에는 다른 수사기관이 판단하는 게 적절하다라고 판단을 하면 해당 수사기관의 사건을 넘겨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결국 뭐냐면 고위공직자의 범죄와 관해서 공수처는 모든 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일명 말해서 헤드쿼터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점에서 사실 우려하는 반응도 조금 나오고 있거든요. 공수처가 괴물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반응도 있는데 이건 어떤 이유에서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걸까요? 그래서 뭐 양날의 검이죠. 그러니까 지금 권력을 쥐고 있고 정권을 잡고 있는, 어떻게 보면 지금 여당 쪽에서 이 공수처를 악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설사 악용은 안 하고 이거를 공명정대하게 하라고 대통령께서 그렇게 지시를 하더라도 네. 공수처장이 과연 그런 사건을 수사하게 될 때 이관을 받았을 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절대 권력을 가질 수밖에 없는, 정말 야당 쪽에서 말하는 괴물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뭐 슈퍼 파워가 되는 거죠. 근데 다만 또 이제 시간이 지나서 정권이 바뀌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이게 계속 지금 보복 정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정말 공수처의 취지와 의미와 의의는 정말 좋습니다만 이것을 과연 어떻게 사용할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사용의 단어도 감히 정말 죄송스러울 정도로 문제가 있는 그런 단어이긴 합니다만, 이 공수처는 정말 국민이 봤을 때도 현재는 양날의 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고 하죠. 네. 그게 보면 독소 조항이 딱 2개가 있어요. 첫째는 고위공직자 범죄를 알기만 해도 무조건 보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수사기관이. 어떤 수사기관이든지 처음에 조사는 몰래 할 수 있잖아요. 어느 정도. 그 단계에서부터 공수처에 알려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고위공직자에 대한 모든 수사 정보를 공수처가 쥐고 흔든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고위공직자의 범죄 등에 관한 사건을 무조건 넘겨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문제가 뭐냐면, 저는 사실 공수처가 다른 기관과 함께 병행해서 수사를 하는 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문제는 사건을 가져와서 자기들이 뭉갤 수도 있고, 사건을 가져와서 그것만 집중해서 할 수도 있고, 다른 기관들이 수사를 못하게 막는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배타적으로 할 수 있게. 이런 부분은 정말 문제가 많이 되는 조항들인데 네. 이것들을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공정하게 운영을 하게 될지 그 부분은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네, 두 분 모두 의의는 좋은데 공수처의 운영 방식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검찰에서 맡고 있는 사건들이 공수처로 이제 이첩이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일단 공수처가 출범을 하게 되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권의 비리, 측근 비리 이런 사건들을 모두 공수처가 가져가려고 할 것이고, 이제 윤석열 총장에 대한 수사 이런 부분도 모두 공수처가 가져가려고 할 것이고, 아마 검찰 내부에서 사건을 강제로 이첩하는 것에 대해서 좀 격렬한 저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공수처법 24조, 제가 아까 독소 조항으로 꼽은
조문들에 대해서 네. 헌법 소원이라든지 이런 반발도 가능할 것 같고 이첩을 거부하거나 이렇게 됨으로써 좀 무리를 빚게 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고 판단되고요. 그리고 이제 정권에 대한 수사 같은 경우에는 공수처가 가져간 다음에 수사를 좀 편파적으로 한다든지 열심히 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부작용도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과연 이 시점에서 공수처로 출범을 이제 강행을 시켰냐?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에 대한 그 징계 그 결정도 왜 굳이 하루 만에 그렇게 무리해 새벽까지 진행을 하면서 결론을 내렸냐? 이 부분들이 이제 국민들이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의문점이거든요. 원전 수사라든지 라임 옵티머스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울산 4.15 이런 지방선거에 대한 이런 것들 또 뭐 윤석열 가족에 관한 이런 수사들은 당연히 이제 공수처로 넘어가긴 할 건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은 과연 그 사실은 윤석열 뭐 직계가족의 이런 부분들보다는 정말 원전, 그 다음에 라임 사태, 그 다음에 울산 4.15 지방선거의 이런 부분들을 과연 공수처가 가지고 가서 이것을 명백하게 수사를 할 것인가 이런 의문인 거예요. 네, 그럼 변호사님은 윤 총장의 징계가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정직 2월이라는 거는 좀 어디다 쓰기도 좀 애매한 징계긴 하거든요. 중징계라고 하기에는 애매하고 또 경징계라 하기에는 좀 너무 또 강하고. 왜 정직 2월을 했냐? 위법성 논란을 피해 가면서도 총장의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공수처를 출범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제가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결국 이제 윤 총장의 손발을 묶어놓고 그 사이에 공수처를 출범시켜서 사건들을 가져오겠다. 이런 생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공수처를 출범할 수 있는 이제 시간을 번 거죠. 이 시점에서 윤석열 총장이 2개월간의 그러니까 정직 징계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미 이제 그 밑에 있는 어차피 수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검찰 쪽에서는 이 윤석열 총장의 그 2개월 정직은 본인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정직이라도 같다는 그런 멘탈적인 생각을 할 거예요. 이게 과연 2개월 그러니까 공수처가 출범한 시점에서 어떻게 향방이 갈릴지는 시간이 지나보면 알겠죠. 초대 공수처장에 많은 관심이 일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어떤 인물이 공수처장을 맡게 될 거라고 예측하십니까? 우선 뭐 공수처장의 정년은 이제 65세이고 임기는 이제 3년입니다. 우선 지금에서는 이제 추천위에서 5표를 얻었던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이제 전현정 변호사가 추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야당 측 추천위원들은 그동안 이제 수사 및 조직 운영 경험이 없는 검사 출신의 인사가 적합하다고 해서 이 두 분을 이제 반대를 했어요. 하지만 이제 개정안을 바꿔놓고 현재 상황에서는 이 두 분을 다시 이제 추천위에 올릴 가능성이 상당히 이제 농후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왕 법을 바꾼 김에 좀 더 새로운 후보들을 내놓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는데요. 그건 이제 나중에 봐야지 알겠습니다만 조금 더 정권 친화적인 분을 공수처장으로 올리려고 할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방금 여당 친화적인 인물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현재 주변 반응의 흐름으로 봤을 때 조금 위험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미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주변 반응이 조금 나빠도 이 정도는 괜찮다. 충분히 다 무마시킬 수 있다.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시지 않을까 하는데요. 그래서 오히려 더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서 한 번에 끝내버리고 이 이슈를 빨리 덮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슈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넘어가게 되지 않을까. 이럴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여당 친화적인 인물을 뽑았을 때는 과연 국민들이 생각하기에는 확실히 대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었던 라임과 원전에 문제가 있을 거라고 분명히 국민들은 판단을 하실 거고 결과론적으로 어떤 인물이 어떻게 공처장이 될지는 모릅니다만 현재 입장에서는 여당 쪽 친화적 인사가 됐을 때는 분명히 국민들의 반발이 클 것 같고 과연 이게 어느 정도의 그런 인물을 할지가 이제부터는 특히 여당에서 많이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 공수처가 될지 정권의 공수처가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 기권표를 던진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주의를 위한 검찰개혁은 가장 민주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민주주의 없인 검찰개혁도 없다고 자신의 소신을 밝혔습니다. 지난해 12월 30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상정 의결되었는데요. 그리고 1년이 지난 지금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출범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지위고하를 막론한 공정한 수사를 통해 부패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주길 희망해 보겠습니다.
네, 키워드로 살펴보는 국회는 지금. 오늘 살펴볼 두 번째 키워드는 법조 기자단 카르텔입니다. 네, 최근 뉴스타파와 미디어오늘이 법조 기자단에 카르텔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만의 리그를 없애야 한다고도 주장을 했는데 법조 기자가 아닌 기자단이라고 하네요. 이게 어떤 집단인가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연합을 해서 만든 거라서 또 어떻게 보면 듣도 보지 못한 언론사들이 법원에 출입하는 것을 이제 막겠다는 그런 본인들의 이제 의지였는데 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제의를 한 거죠. 헌법재판소를 포함해서 대법원, 서울중앙지법,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 등 이제 뭐 많은 사건들을 가지고 있는 기관에 출입하는 기자분들 법조기자단이라고 하고, 실제로 이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거나 큰 범죄나 이런 것들은 모두 다 법원과 검찰을 결국 거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법조기자단에 속해 있는 분들과 아닌 분들 간에 일종의 정보 격차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제 40개 이제 언론사 260여 명의 기자가 이제 소속이 돼 있고, 이제 법조 카르텔 기자단이 확실히 이제 수가 많고 오랜 기간 동안에 이제 막대한 권력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 인원이 다른 기관에 비해서 많은 편입니다. 경쟁력이 세다고 볼 수 있는 건지. 아니, 법원에 사건들이 많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가 엠번방 사건 취재를 한다. 어디서 취재하겠습니까? 법원 검찰청에 가서 취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원과 검찰이 많은 사건들을 가지고 있고 많은 기사거리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출입 기자가 많아지는 겁니다. 기사가 많이 나오니까. 그거 자체는 문제가 된다고 보기 힘들어요, 사실. 뭐 가입 규칙을 보면 6개월 동안 이제 법원, 지검, 대검 등 최소 3명의 인력으로 이제 법조 팀을 만들어서 이제 법조 관련 기사를 이제 보도해야 된다고 해 있고, 또 기자단 투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공적 기관이 아닌 스스로의 기자단 투표를 통해 3분의 2 출석과 3분의 2 찬성이 이루어지면 기자실 출입이 가능하다고 이제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 그 두 개의 이제 언론사들이 어떻게 보면 출입증을 받으려고 이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 네. 2017년도에 이제 가입 심사에서 법조 일진 기자단 투표 결과 JTBC만 이제 통과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이제 면접을 거쳐서 이제 하는 만큼 입사 면접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 여기서 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유를 설명해 주지 않는 거죠. 그들만의 리그다, 폐쇄적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러면 이 반응의 이유는 개방적이지는 않아요, 사실. 왜냐하면 기출입 기자들의 의결을 거쳐서 받아주기 때문에 네. 어찌 보면 좀 일종의 클럽처럼 운영되는 게 있죠. 왜냐하면 누구나 어떤 자격 요건을 갖춘 기자라고 해서 모두가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고 결국은 내부적으로 심사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러니까 비출입 매체들의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법조에 관련된 것들이 워낙 수사가 많고 이제 기사건들이 많잖아요. 그럼에 있어서 이 기자의 수가 그러니까 적은 매체들이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걸 다 따라붙어서 취재하기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정확한 이 팩트를 놓칠 가능성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네. 뭐 완전히 이제 개방하기는 좀 힘든 면이 있거든요. 보통 이제 프레스룸이 청사 내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자격은 필요한데, 문제는 이제 이 자격을 기자단 차원에서 이제 의결을 정할 필요는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은 충분히 의문을 제기해볼 만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기자단이 누리고 있는 혜택들이 또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혜택들이 있나요? 예, 먼저 이제 뭐 기자회견, 수사 결과 발표 등과 관련해서 브리핑 취재에 대한 권한이 있고, 뭐 보도자료 수령, 뭐 판결문 공람 같은 것들에서 이제 기자단에게 좀 더 혜택을 주고는 있습니다. 먼저 접근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좀 더 자료에 많이 접근할 수 있는 권리, 이렇게 두 가지를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뭐 세세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네. 중앙지법, 그러니까 비출입 언론사들은 재판 도중 이제 노트북을 이제 허가 없이 사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출입도 비표를 이제 받아야 이제 들어갈 수 있다고 하고, 그러니까 판결문 등의 이제 자료들도 얻기가 상당히 이제 쉽지 않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폐쇄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변호사님이 말씀한 거에 제가 이제 첨언을 한 겁니다. 주요 문제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 건가요? 사실 뭐 권력을 비판하는 게 또 언론의 기능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할 수 없다는 이제 문제점이 이제 제기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주는 이제 보도 자료에 의해서만 이제 따라 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담합을 할 수 있고 이제 취재원에 의존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문제가 제기되는 거고, 네. 이렇게 되면 뭐 떼거리 저널리즘이다, 뭐 팩 저널리즘이다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네.
공정성과 이 권력을 비판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담합을 하면서 기자들이 그런 어떻게 보면은 국민들을 우롱할 수 있는 기사들을 쓸 수 있다라고 지금 판단한 건데 사실은 그것은 그 두 개의 언론 매체가 제시한 거지만 법조 기자들은 이미 뭐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때도 사실 비판적인 기사들을 많이 썼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이제 홍익표 의원이 이런 말을 했어요. 법조 기자단이 다 네. 받아쓰기만 한다. 근데 사실은 이제 우리 법률적인 문제에 대해서 기자님들이 독자적으로 이 법리가 맞다 아니다라고 판단하기는 좀 전문적인 영역이어서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단 이제 속보 경쟁을 저희가 하다 보니까 나눠주는 자료대로 일단 먼저 보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보고 이제 받아쓰기를 한다 이렇게 일률적으로 말씀하시는데 홍익표 의원님이 이런 말씀하는 거는 이제 이해는 되는데 좀 기자분들이 뭐 담합을 했다는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제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기사들이 나오니까 그냥 받아쓰기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뭐 그래도 이제 법조기자단이 폐쇄적으로 운영이 되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비판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 법에 관련된 그런 시사 관련된 것들을 자기의 개성을 담아서 쓸 수는 없어요. 사실에 근거해서 입각해서 정확히 명확히 써야 되는 거고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자들이 아무리 법조 기자라고 해서 법에 대해서 뭐 일관적으로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변호사라든지 아니면 뭐 판검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인용을 해서 쓰는 건데 거기에 개성을 첨가한다. 기사는 개성을 첨가하는 게 아니고 개성을 첨가하는 거는 논평이죠. 이 문제에 대해서 또 다른 문제가 불거질 거라고 저는 느껴집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뭐 다른 문제라 하면 이제 이걸 열어뒀을 경우에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네. 뭐 이제 인가되지 않은 뭐 언론이라던가 아니면 뭐 실질적으로 방송 활동을 하지 않는 1인 독립 언론이라던가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는 어떠한 정치 세력에 포섭이 된다든지 아니면 개인적인 판단에 의해서만 활동할 수 있거든요. 이런 분들이 이제 오히려 언론을 왜곡시킬 수 있고 일부 듣고 싶은 사람들에게만 듣고 싶은 뉴스를 제공해주는 좀 그런 부작용은 예상이 되죠. 그래서 좀 큰 매체들만 들어가 있는 거는 약간 문제는 있다고는 생각은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문호를 완전히 열어주게 되면 이제 뭐 일반인들도 뭐 저도 뭐 기자를 사칭을 해가지고 뭐 나도 뭐 언론사 하나 조그만 거 세워가지고 뭐 기자다 해놓고 이제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고 이렇게는 할 수 없긴 없거든요. 일종의 요건은 필요해요. 그래서 국회 출입 기자 같은 경우에도 꽤 엄격한 요건을 가지고 뭐 6개월, 1년마다 갱신을 하고 뭐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좀 이런 요건들을 이왕 하는 거 법조 기자단 자율규제가 아니라 좀 이제 고등검찰청이나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서 같이 이제 논의를 해서 좀 많은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규정을 좀 새롭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기자분들이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게 힘들다면 좀 바깥쪽으로 빼서 그쪽에서 이제 브리핑을 해준다든지 이렇게 하면 이런 문제들이 많이 없어질 것 같거든요. 친검찰 성향의 기사를 그들이 써나가지 않을까 하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이게 참 궁금한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이제 뭐 비판은 그런 비판들이 있죠. 기관과 건강한 거리를 두지 못한다. 기관에 포섭되었다 또는 이제 기관에 유착되었다 이런 말들을 하시는데 뭐 그런 분들이 있는 거는 일부 있는 거는 사실이에요. 이제 뭐 공보 담당하시는 검사님들이나 판사님들이 이렇게 써달라 하면 써주는 분들이 있긴 있는데 뭐 현실적으로 과연 그렇게 유착이 되느냐 이거는 저는 그렇게 보기 힘들다고 생각이 돼요. 근데 사실은 그건 맞아요. 가까워질 수밖에 없긴 없어요. 네. 왜냐하면 결국은 법적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한 판단은 법조인이 해서 얘기를 해주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번 필터링을 해서 주는 거예요. 정보를. 그럼 필터링된 정보를 받으니까 거기에 가깝게 쓸 수밖에 없기는 해요. 실제로는. 근데 그런 필터링을 안 해주고 만약에 우리 사건이 있으면 기록 2000페이지, 3000페이지 되는데 그거를 기자한테 주고 알아서 판단하라고 하죠. 그러면 기사를 못 써요. 그걸 할 수 있으면 이미 판사고 검사기 때문에 기자로서 또 기사를 또 몇 개 써야 되는데 2000페이지를 딱 보여주면서 자, 이걸로 기사를 써보세요. 이렇게 팩트를 다 전달해 주잖아요. 그럼 기사를 쓰지를 못해요. 이것들을 다 검토를 해야 되니까. 이 법조뿐만 아니라 어떤 부분, 뭐 문화체육도 마찬가지고 보도자료는 있어요. 그러니까 보도자료를 이제 정리를 해서 주면 그거에 대해서 사실 일각해서 받아 적는 그런 매체도 솔직히 있어요.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취재를 하고 쓰는 기자과 이제 언론사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극소수의 이런 병폐로 인해서 이 대가
희생을 해야 되고 이렇게 쓴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것은 저는 좀 아리송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뭐 사실 기자분들이 모든 팩트를 검토를 하고 이제 1차적인 사료나 자료까지 접근할 수 있고 그거를 보고 스스로 판단하면 되게 좋겠지만 그렇게 되려면 기자님들이 뭐 한 달에 기사를 뭐 한 2억 개밖에 못 써요. 그래서 뭐 빠르게 기사를 쓸 수밖에 없고 결국은 보도자료에 의존해서 쓸 수밖에 없어요. 어떤 기관에서 정리된 거에 의존을 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그거를 비판하고 싶으면 비판하는 쪽에서 보도자료를 또 내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두 개를 비교를 해가면서 쓸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해줘야 되는지 이제 무조건 그냥 기자들이 잘못했다, 기레기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이제 대한민국의 이제 언론이라는 현실을 감안을 못하고 하시는 비판이다. 또 현실을 알고 얘기를 하는 거냐, 전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번 법조기자단 카르텔 뉴스를 보면서 한 편의 영화가 떠올랐습니다. 바로 조인성 씨 주연의 더킹이라는 영화인데요. 극중 검사가 자신과 친한 기자에게 기사 건수를 주면 그 기자는 동료와 함께 친검찰 성향의 기사를 써내려가는 장면이었습니다. 영화에서는 아주 잠깐 나오는 장면이지만 씁쓸한 인상을 주는 장면인데요. 우리는 언제쯤 참된 언론을 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까지 국회는 지금에서 보내드렸던 입법 예고는 국회의 입법 예고에 올라온 법안을 바탕으로 법안의 내용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입법 예고, 공정경제 3법입니다. 네, 변호사님, 공정경제 3법 좀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정확히 어떤 법안이 있나요? 예,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3가지 법을 개정 또는 제정하는 거예요. 네. 첫째로는 상법.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공정거래법.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금융그룹 감독법. 이렇게 이제 3가지를 개정하거나 제정하는 거고, 상법은 이제 뭐가 바뀌느냐, 다중대표소송제라고 해가지고 자회사가 잘못을 했을 때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의 이사에 대해서 대표소송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있습니다. 네. 이게 보통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됐냐면, 모회사는 상장사인데 자회사는 비상장사예요. 비상장사가 이상한 행동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모회사까지 피해가 올라온단 말이에요, 결국은. 근데 이랬을 때 지금까지는 모회사의 주주가 소송을 못 했는데 이제부터는 할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감사위원 분리 선출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요. 3%를 초과하는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이 제한됩니다. 각 주주별로. 네. 이렇게만 이제 바뀌는 거고, 그리고 이제 공정거래법은 뭐가 바뀌냐면, 불공정 거래 행위라고 해서 이제 저희 공정거래법상 금지하고 있는 여러 가지 행위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다가 불공정 거래 행위를 하지 마라 이렇게 청구할 수 있는 금지 청구제가 도입이 되고, 또 이제 과징금 상한을 2배로 상향을 했습니다. 공정거래법이 이제 과징금이 매출이나 뭐 순이익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퍼센트로 부과를 하거든요. 그 퍼센트를 일률적으로 2배씩 올리게 되었고, 네. 그리고 이제 공정위 조사나 심의를 받는 사업자나 뭐 단체 등에 대해서 변호인 조력권을 명문화하는 등 뭐 집행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조항이 들어왔습니다. 점점 이제 재벌이나 대기업에 대해서 감시와 감독을 강화시켜 나가고, 네. 내부자 거래나 아니면 대기업의 권한을 남용하는 행위를 막는 방향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무법 개정 역시 그러한 개정의 일부분이라 할 수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금융그룹 감독법이라는 게 이제 만들어져요. 생기는 법인데, 네. 금융그룹이라 하면 보통 이제 우리가 뭐 신한금융지주라든지 뭐 국민은행이라든지 이렇게 그룹이 있으면 그룹 하에 많은 금융사들이 같이 있거든요. 이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대표 금융회사를 먼저 선정을 하고, 이 대표 금융회사가 내부 통제 정책이나 고객 관리, 위험 관리 이런 것들을 이제 측정하고 감시하게 하고, 그 이제 금융 소비자를 보호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정해 놓은 다음에 그거를 공시하도록 하고,
금융위원회가 금융그룹에다가 경영 개선 계획을 제출하라 이렇게 의무를 부과하는 법입니다. 금융그룹에 대해서 좀 더 감시 감독을 강화하는 법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 원안보다 후퇴했다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점이 후퇴했는지가 궁금합니다. 우선 뭐 크게 보시면 이제 세 가지 정도로 이제 꼽을 수가 있는데, 이제 첫 번째는 상법 개정안, 감사위원 분리 선임대 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합체 이제 3% 룰이 이제 좀 후퇴를 한 거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모회사의 소액주주, 그러니까 다중 대표 소송도 후퇴. 원안을 보시면 지분이 0.01에서 수정 통과에서는 0.5로 대폭 강화된 것으로 사실상 다중 소송이 이제 불과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세 번째는 이제 기업 뭐 담합이라든 등에 대해서 공정의 연속 고발권 및 원안 폐지, 그다음에 수정 통과안이 이제 유지가 된 요 세 가지가 이제 후퇴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중소송법이라고 하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상장회사의 0.01% 지분까지는 어떻게 소액주주들이 마련할 수 있어요. 뭐 수십억에서 수백억 정도면 가능하기 때문에 0.5%는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수천억에서 수조 원까지 가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런 금액을 실질적으로 개인 주주들이 할 수는 없다. 좀 대표 소송의 허들을 많이 높인 거죠. 소액주주들에게는 열어두지 않겠다. 이런 차원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왜 여당이 정부안을 굳이 수정해서 냈는지 궁금한데요. 이제 우리가 이제 공정거래 3법이 후퇴했다고 얘기하는 부분이 크게 세 부분이 있는데, 네. 앞에 두 부분은 주주의 권리, 그러니까 자본주의 근간을 이루는 주주의 권리에 대한 비판이 좀 많이 거세긴 했어요. 감사위원을 뽑는데 의결권을 다 특수관계인을 합쳐서 3%로 제한을 해버리면 이거는 뭐 헤지펀드들한테 휘둘릴 수가 있다 이런 말이 있었고, 또 다중대표 소송 같은 경우에도 0.01로 하면 남소가 이어질 수 있다 뭐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뭐 저는 그거를 왜 받아들였는지는 모르겠어요. 감사위원 3% 이 부분은 어느 정도 받아들일 만한 가치는 있었다고 생각이 돼요. 다만 이제 감사 같은 경우에는 중립적으로 일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의결권을 제한을 하는 거는 필요한데, 특수관계인까지 다 3%를 엮어버리면 아예 의결이 되지 않거나 불가능한 사례들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합리적인 것 같은데, 다중대표 소송은 왜 0.01%에서 0.5%로 올렸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이제 소액주주들의 기업에 대한 딴지를 막겠다 이러는 것 같은데, 그러면 누가 하냐? 그러면 뭐 헤지펀드들이 한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 헤지펀드들만 소송할 수 있게 해주는 법인데, 이거는 좀 개정의 방향이 의문이 있는 거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는 이거는 명백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거는 악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걸 유지하는 거는. 왜냐하면 전속고발권이라는 게 공정거래위원회가 굉장히 권한이 강한 게, 왜냐하면 나만 고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 권한이 강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이 공정거래위원회랑 거래를 해요. 예, 이거는 내가 자진 신고를 할 테니까 이 정도에 막아달라. 요거 내가 정보 제공하고 협조를 할 테니까 이 정도에 막아달라. 그럼 공정거래위원회 알았다라고 하고 그냥 이렇게 해주거든요. 일종의 내부 담합 행위가 되는 거예요. 요즘 로펌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 전관들을 모시는데 아주 혈안이 돼 있어요. 공정거래위원회 핵심 인재들을 데려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공정거래위원회 전화를 해서 이제 사무관 뭐 이것 좀 해주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의 갑질과 어떤 권력기관화가 점점 심해지고 있는데, 전속고발권을 가지게 되면 이걸 그냥 방조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전속고발권을 폐지를 함으로써 다른 외부 단체들이 고발할 수 있게 열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유지를 하는 거는 그냥 공정거래위원회에게 모든 권한을 주겠다 이런 말밖에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공정거래위원회는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이 있죠. 뭐 공정거래 특징상 뭐 내부적인 정보가 많을 수밖에 없고 외부에선 한계가 있고, 그래서 뭐 어느 정도 사업자들을 잘 이제 조율을 해서 정보를 빼내고 적절하게 처벌을 하는 것이 좋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이제 공정거래법이라는 영역 안에서는 그게 맞는 말인데,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 한 권한이 고발권을 독점하는 게 맞느냐,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론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정거래법은 악법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교수님께서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본인들이 이제 공약을 내걸었던 재벌 개혁을 조금 이제 완화시키면서 그렇게 이제 흐지부지 가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게
국회가 재개의 요구를 들어준 거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 재개 요구를 뭐 들어줬다기보다는 문재인 정부에서 우선은 뭐 검찰 개혁도 중요시 여겼습니다만 이 재벌에 대한 개혁도 상당히 이제 공약을 걸면 상당히 이제 중시 여겼는데 이런 부분을 통과가 되면서 이게 흐지부지 이제 유명무실화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이제 되어지고 저도 뭐 말씀드리자면 재개 요구를 들어줬다고 봐야죠. 네. 네, 뭐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는 재개 요구를 들어줬다기보다는 이제 고발권을 다른 기관들이 나눠 가지게 되면 검찰이 네. 고발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검찰에게 더 힘을 실어준다 이런 네. 차원에서 당론을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공정경제 3법의 경우는 문재인 정권이 말한 재벌 개혁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공정거래 3법이 원안 통과가 돼도 재벌 개혁을 할 수 없습니다. 이걸 참 잘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어요. 이름은 공정경제 3법인데 그렇게 공정경제 실현에 기여하는 법들이 아니에요. 예, 오히려 이제 괜히 지분율 규제를 강화해서 네. 재벌 기업들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을 해야 돼서 쓸데없는 비용만 지출시키는 법에 가깝습니다. 예, 뭐 물론 이제 세부적으로 보면 깨알같이 지금 이제 학계가 논의를 하고 이랬던 개선 입법 조항들은 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 점에서는 의미가 있는 법안인데 재벌 개혁을 위한 법안은 전혀 아니에요. 공정거래 3법이라는 게. 저도 이제 첨언하면 사실 기업 쪽에서는 이제 기업규제 3법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네. 이렇게 될 경우는 기업은 경영권 방어를 하기 위해서 쓸데없는 힘을 이제 낭비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네. 되면서 이제 쓸데없는 돈이 허비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타격을 입는 것은 이제 오히려 국리다라고 이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네. 사실은 뭐 정부 입장에서는 경제 현실을 이제 고려해 볼 때 성장하는 이제 뭐 중소 벤처 기업까지 이제 들먹이면서 느끼는 이제 부담감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네.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하는데 네.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핑계인 것 같고 지금 이제 시점에서 문재인 정부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본인들이 내세운 이 재벌 개혁을 사실은 할 수 있을지 공약은 내세웠습니다만 이렇게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여당에서도 사실은 이런 문제를 제기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좀 힘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 사실 재벌 개혁이 뭘 얘기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공정경제 3법은 재벌 개혁이랑 전혀 상관없는 네. 개정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냥 이거보다는 차라리 소비자를 보호하자 아니면 갑질을 막자 이렇게 명백하게 포커스를 잡고 법안을 개정하는 게 더 필요한 거지 그냥 포괄적으로 다 모아놓고 이 법이 통과되면 공정경제가 실현될 것처럼 말하는 거는 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봐야죠. 그 재벌 개혁이 아니다라고 완강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좀 원하는 재벌 개혁이 뭔지 모르겠어요. 재벌을 해체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뭐 벤더나 부품회사나 아니면 국민이나 소비자들에 대한 갑질을 막겠다는 건지 그럼 뭐 아예 해체하겠다 그러면 해체 쪽으로 법안을 내든지 소비자를 보호하겠다 그러면 뭐 집단 소송을 도입하든지 아니면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경우에 과징금을 더 세게 때리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건데 물론 이제 공정거래법상 과징금을 다 2배씩 상향을 시키긴 했지만 네. 이제 이걸로 이제 재벌 개혁을 하겠다 네. 저는 잘 모르겠어요. 뭐 권한을 주는 것도 아니고 법안들을 이제 조금씩 바꾸긴 바꾸는데 이게 소비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뭐 국민들의 권익을 뭐 크게 신장시키는 것도 아니고 뭐 비용은 지출은 많이 되고 뭐 규제 업무를 하시는 분들만 뭐 일이 더 생기는 거고 뭐 규제 기관들은 좋아하겠죠. 자기들 자리가 더 생기고 일이 더 생기는 거니까 그러면서 뭐 괜히 쓸데없이 감나라 배추나라 이렇게 감독만 더 강화를 시키고 네. 근데 뭐 저는 애초에 이 재벌 개혁이라는 정책의 방향성 자체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뭘 실현하겠다는 건지 없어요. 공정경제라고 했는데 뭐가 공정해지는 거예요? 민주주의에서 기업의 목적은 기업 이윤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제 규제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법안에서 세세하게 뭐 갑질이라든지 소비자에게 유리한 부분 또 때로는 독과점의 횡포를 막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명백하게 해야 되는데 이거는 둘이 뭉실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말은 재벌 개혁이라고 합니다만 재벌 개혁이라고 할 수 있는 카드는 전혀 없고 정부나 여당 입장에서는 법안을 만드는 사람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입각하지 않고 본인들의 생각만 본인들의 정치성만 가지고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거는 어폐가 있죠. 알겠습니다. 그 말씀 들으면 수정안이 되기 전에 원안도 애초에 재벌 개혁의 효과가 아마 없을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까?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오히려 이제 전혀 상관없는 입법들을
재벌개혁이라는 포장지로 그냥 패키징을 해놔서 내놓은 것일 뿐이다. 네. 그냥 뭐 현실은 뭐 기업 길들이기 또는 규제 강화 입법 정도가 아닌가. 네. 뭐 물론 이제 내용 중에서는 깨알같이 지금까지 학계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는 입법들이 반영이 되긴 됐는데 네. 이것들은 이제 기존의 법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이지 뭐 새롭게 재벌을 개혁한다 이런 법안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말씀이라면은 원안도 애초에 무의미한데 이거 이제 제가 이제 원안이 무의미하다는 건 아니고 네. 재벌 개혁이라는 목적이 뭐 구체화되지 않은 목적이잖아요. 일단은 네.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지금 입법은 필요한 조치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종의 우리 소득주도 성장 이런 것처럼 뭐 소득주도 성장이 뭐 이거잖아요. 뭐 우리 소득을 늘려보자, 뭐 통신비, 주택비 이런 걸 줄여서 소득, 가처분 소득을 늘리자 이런 얘기인데 네. 그래서 통신비, 주거비가 줄었나요? 더 늘었잖아요. 소득주도 성장 얘기 요즘에 안 하죠. 재벌 개혁도 사실 뭘 개혁하겠다는 건지 얘기가 별로 없었어요. 그냥 공정한 경제를 만들자, 우리 모두 잘 살아보자 이런 추상적인 슬로건만 만들다가 그 다음에 갑자기 이제 입법을 해야 되니까 입법을 한 거예요. 입법을 하긴 했는데 재벌 개혁이라는 게 뭐 방향이 안 잡혀 있으니까 그냥 필요한 입법들만 모아가지고 모아서 입법을 한 거예요. 이제 네. 마치 옛날에 창조경제 같은 거죠. 창조경제가 뭐냐? 아무도 몰라요. 공정경제가 뭐냐? 이것도 아무도 모릅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사실은 저희가 외국에 나가 보면 뭐 삼성, 현대, 뭐 기아, 뭐 LG 사실은 지금이야 이게 이제 브랜드가 이제 대한민국 거라는 것을 이제 외국 분들이 많이 알고는 있습니다만 심지어 한 10년 전만 해도 저도 외국 이제 뭐 출장하다 보면 이게 전부 다 일본 건 줄 알아요. 네. 그때 다 상당히 이제 씁쓸했거든요. 이 이야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기존 정권에 있어서는 뭐 그 이전까지 이제 제 5권까지 가게 되면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게 많이 규제를 풀어준 건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고속으로 성장한 건 맞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이러는 건 맞는데 지금이 그게 이제 기업들이 워낙 이제 방대해지고 커지면서 이제 소비자들이 갖는 피해라든지 이제 하청업체들이 갖는 피해가 크기 때문에 독과점 횡포를 막고 중소기업이라든지 이제 벤처기업들이 이제 살아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약을 받으니까 이제 정부에서 이제 재벌 개혁을 하겠다고 하는 건데 네. 뭐 의도 자체는 좋습니다만 대한민국이 성장해 온 데는 이 재벌들의 힘도 사실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힘이 그 당시에는 정말 국민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고 우리나라가 강대국으로 되기 위한 그런 명백한 목적이 있었고 지금은 막대한 힘을 가졌기 때문에 그걸 남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갑질의 횡포들이 많이 이제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규제하고자 하는 건데 재벌 규제라고 하면 네. 명확한 근거를 들어서 저는 이 규제를 좀 만들고 법안을 그러니까 개설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예, 예를 들어 갑질을 막는 법, 이제 뭐 불법적인 권력의 이제 기업의 승계를 막는 것, 또는 이제 뭐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 이렇게 명백하게 테마를 잡아서 이를 지원하는 입법들을 하는 게 우선이고 그냥 이제 민생이다, 공정이다 이렇게 해서 입법을 하는 거는 아주 바람직하지 못한 입법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법안이 통과되면 네.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공정해질 것이다, 민생이 좋아질 것이다. 20년 전부터, 20년, 30년 전부터 민생 입법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법들이 통과돼서 민생이 좋아졌나요? 민생이 안 좋아졌어요. 왜 안 좋아졌냐? 민생을 챙기는 법안이 아니니까 그래요. 민생이라는 추상적인 목표는 달성할 수 없는 목표예요. 그거를 구체적인 액션 플랜으로 쪼개서 이걸 지지해 줄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야 되는 건데 이거 그냥 공정경제라고 묶어서 네이밍을 해버리니까 이 법률 전체가 매도당하는 겁니다. 법안 자체는 보면 괜찮은 법들이 많아요. 상법계나 뭐 공정거래법계에서나 꾸준히 얘기를 해왔던 부분들이 많이 반영이 됐어요. 근데 이게 재벌개혁을 하고 공정경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통과가 된다고 해서. 이거를 이제 포장을 해가지고 공정경제를 마치 실현할 수 있을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니까 네. 저는 여기에 대해서 정말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가짜로 포장을 해가지고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는 정말 앞으로는 그만해야 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법안의 취지와 의의는 정말 좋습니다만 그 본질을 알아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본질을 망각한 채 본인들의 정치적인 권력과 어떻게 보면 힘을 균형 분배를 법안을 이용해서 한다는 게 이게 좀 안타까운 현실이고 아쉬운 현실이라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법안 개정 정족수를 가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재벌개혁의 뜻을 접었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재벌개혁은
아예 어렵다고 봐야 하는 걸까요? 뭐 애초에 재벌개혁이 뭔지도 몰랐으니까 이왕 이렇게 된 거 재벌개혁은 안 한다고 봐야죠. 저도 예, 동의합니다. 예. 본질을 모르고 있는데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재벌개혁을 한다? 재벌개혁을 제가 봤을 때는 그 의의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창조경제랑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창조경제랑 똑같은 거예요. 창조경제 도대체 뭐예요? 저도 사실 모르겠어요. 창조경제 설명을 들을수록 뭔가 좋은 거긴 말은 참 좋은데 뭔지는 모르겠다. 재벌개혁도 말은 참 좋은데 뭘 할지 모르겠다. 180석이나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런 이제 아주 기본적인 슬로건조차도 구체화시키지 못하는 이런 여당의 작태에 대해서 아주 실망스럽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공정경제 3법이 나온 취지대로 좀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국회 법안 통과를 보면서 정권이 바뀌어도 재벌의 힘은 바뀌지 않는 이 현실이 참 씁쓸하게 느껴집니다. 대통령이 뜻을 접은 것인지 여당이 뜻을 접은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앞으로 재벌개혁이란 단어는 찾아보기 힘들 것 같습니다. 이상 오늘의 입법 예고였습니다. 네, 두 분 오늘 국회는 지금 총평 한번 말씀해 주시죠. 요즘 너무 막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점점 막말의 빈도가 올라가고 있는데 좀 다들 합리적이고 좀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정책과 법들을 입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막 나가고 있다고 좀 세게 말씀해 주셨어요. 교수님께서는 또 어떻게 느끼셨나요? 저도 요즘 보면 진짜 한치 앞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노래가 생각나는데 네가 나를 모르는데 난들 너를 알겠느냐 한치 앞도 모두 몰라 다 안다면 재미없지. 지금 시국에 펼쳐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한치 앞도 모르잖아요. 코로나도 마찬가지고. 네. 네, 답답합니다. 네, 노래까지 불러주시면서 느낀 점을 말해주셨습니다. 저도 오늘 첫 진행을 했는데 사실 지금 현재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참 많은 것 같아서 또 착잡하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 밤 11시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